YTN과 탐사 저널리즘 센터 뉴스타파가 국회 교섭단체 당직자들의 엉터리 해외 출장 실태를 공동 취재해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여당 정책연구위원들이 정책개발 명목으로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황당한 낭비 사례들이 보고서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엉터리 출장 행태는 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지 선거제도를 배운다더니 엉뚱하게도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8박 10일 미국 서부 여행을 떠났습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사흘 만인 어제 실종됐던 7명 가운데 부기장과 정비사의 시신이 동체로부터 90m 떨어진 잘린 꼬리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5명을 찾기 위해 해경과 해군 등은 해상 수색 범위를 넓히고 정밀 수중 탐색도 벌일 방침인데 수색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도 해역에 추락한 소방 헬기의 동체는 역시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어제 인양됐습니다. 인양된 헬기 동체는 포항에서 사고 원인 분석 후 김포공항으로 옮겨질 예정인데 블랙박스 분석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과 국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반응을 살펴본 뒤 국회에 제출할지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총선 체제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했고 자유한국당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천 규칙 논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YTN과 탐사 저널리즘 센터 뉴스타파가 국회 교섭단체 당직자들의 엉터리 해외 출장 실태를 공동 취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연속 보도를 이어갑니다. 주요 정당의 정책연구위원들은 정책개발 명목으로 세금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출장 보고서를 검증해봤더니 그야말로 황당한 낭비 사례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먼저 홍성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위원 3명은 2016년 7월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목적은 스페인 문화권 입법기관 조사. 기간은 7박 9일, 비용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스페인 국회는 해산해 텅 빈 상황이었습니다. 스페인 국회에 이메일 질의서를 보낸 결과 해당 기간 한국인은 오지 않았다는 상원 측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사실상 관광 코스였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세계 4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프라도 미술관을, 바르셀로나로 이동해서는 가우디 건축물을 관람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한국 기업인과 외교관 등을 만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딱히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거나 이분들 왜 왔나 싶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려고 왔나, 아주 사소한,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았어요.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났다고 적어놨습니다. 면담하신 걸로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기억이 좀 없는데 그거. 스페인에서 이탈리아 대사관 외교관을 면담했다는 황당한 일정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제 기억으로서는 만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정책연구위원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이탈리아가 아닌 스페인 주재의 한국 대사관은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양식을 그 앞에 이제 출장 갔다 온 사람 거를 받으면서 그거를 제가 제대로 수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오타인 것 같아요. 예.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정책연구위원 3명이 동유럽에 갔습니다. 비용은 1,100여만 원. 7박 9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를 돌며 선진 의회를 시찰해 정책 입법 능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헝가리 의회는 지난 2012년 선거 제도를 바꿔 국회의원 수를 386명에서 199명인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현재 헝가리 국회의원을 바꾸기 전 규모인 386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또 국제 원자력 기구를 방문했다는데 가입한 나라의 숫자가 틀리고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방문 내용은
서울시 연수 보고서를 베낀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일정 중 같다는 체코 주재 한국 대사관과 헝가리 한국문화원 등에는 아예 공식 방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상 가서 뭐 사람도 없지 이러니 기운 쑥쑥 빠지고 그런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화원도 그랬고. 여당 정책 개발자들의 엉터리 해외 출장. 사실상의 허위 보고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책연구위원들의 해외 출장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지 선거제도를 배운다며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엉뚱하게도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8박 10일 미국 서부 여행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스타파 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둔 2016년 5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정책연구위원 2명이 미국 출장을 갑니다. 미국 선거제도 등을 연구해 2017년 치러질 우리 대선에 참고하겠다는 것.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승인을 거쳐 국회 예산 66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때 아마 그 대선 전에 그 사례, 미국 대선 사례 보니까 이렇게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출장 계획서를 보니 미국 최대 도박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출장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8박 10일 출장 기간에 방문했다는 기관은 단 4곳. 5월 8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10일 라스베이거스 관광청, 12일 LA 총영사관, 14일 실리콘밸리가 전부입니다. 미국 대선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에는 왜 가신 거예요? 관광청이랑 뭔가 공식 기관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갔었던 것 같아요. 선거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기관이어서 어쨌든 미국 지역이잖아요. 지역이니까 그 지역 중에 한 곳을 들렸었던 것 같네요. 그때도. 샌프란시스코와 LA 총영사관을 방문해선 뭘 했을까? 해당 영사관에 이들이 오긴 왔는지, 왔다면 누구를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두 곳 모두 방문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정책연구위원은 비공식 방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으로 누굴 만났냐고 물어보시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지인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만났었던 것 같아요. 15쪽 분량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국내 총선과 대선의 투표율을 설명하고 미국 선거제도 일반 현황을 소개합니다. 이어 트럼프 후보의 인기 요인을 분석한 뒤 힐러리 후보와의 공약을 비교합니다. 굳이 미국을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관련 분석은 국내 언론이 보도한 그래픽 자료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럼 국회나 이런 데를 가셨을 법도 한데 선거제도 연구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선진국에 가서 대선 관련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해외 출장에 6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지만 출장을 보낸 새누리당이나 예산을 지급한 국회 사무처, 그 어디도 엉터리 출장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강혜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2구의 신원은 부기장과 정비사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실종자 5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희생자 시신 2구는 대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동체로부터 90m 떨어진 잘린 꼬리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DNA 분석과 정밀지문 감식 결과 신원은 39살 이모 부기장과 45살 서모 정비실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실종자 5명은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은 동체 인양 경로를 중심으로 정밀 수중 탐색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동체 안에 있던 실종자 시신이 인양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기체 일부와 함께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헬기 인양 과정에서 유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헬기를 인양한 위치와 이동한 위치에 대한 해군 측에서 정밀 탐색을 재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경과 소방 잠수사들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헬기 비행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한 조류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상 수색도 사고 지점에서 반경 54km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독도 해역 조류가 빨라지면서 수중 수색이 중단되는 등 기상 악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양한 헬기 동체에서 다른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수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추락한 소방 헬기의 모습도 어제 인양 과정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수중 수색 영상에선 내부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지만 인양한 동체는 없었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헬기 동체 앞부분 조정석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프로펠러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꼬리 부분도 절단돼 부서진 동체에는 부품들이 어지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독도 해역에 추락한 소방 헬기가 인양됐습니다. 하지만 동체 안에 실종자는 없었습니다. 수중 수색 영상에서는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의 일부가 확인됐지만 사라진 겁니다. 실종자가 위치한 기체 주위는 유실 방지를 위한 그물망을 이중으로 설치했으나 떨어져 나가는 기체 일부와 내부 장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체 인양 작업은 해군 청해진함에서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후부터 사고 해역 기상 상태가 나빠질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한 그물망 설치와 동체 고정 작업이 진행됐고 3시간 반쯤 뒤에는 70m 깊이에 있던 동체가 수중 25m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후 청해진함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오후 2시쯤 인양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양된 헬기 동체는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포항항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헬기 동체나 또는 저희들 자체 정비 실적 또 운항 자체 안전활동 사항 그때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고 헬기의 블랙박스 분석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판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국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20개국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일에 앞서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문 의장은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측이 배상하라고 명령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한국 정부가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와 한국 국민이 수용할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라면 움직일 수 있다며 징용 피해자들과 국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측의 반응을 살펴본 후 국회에 제출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아사히 신문은 한국 국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징용 피해자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국민의 기부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피고가 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 국민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삼는 이른바 1+1 플러스 알파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 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일 양국 기업 외에 추가 참여하는 알파 구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보도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정치권이 총선 체제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고 한국당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천 규칙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공천을 앞두고 실시하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마 뜻이 있는 의원들만 놓고 점수를 매겨 하위 20%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천 배제, 다시 말해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을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출마 의향서를 받고 있으며 이해찬 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이철희, 표창원 의원뿐이지만 불출마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총선 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공천 규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2차, 3차 영입 인사도 차례를 발표하며 총선 체제에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여기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다음 달 탈당을 예고한 만큼 이른바 보수 통합 논의가 얼마나 속도를 낼지도 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개파 정치부터 타파해야 한다면서 통합에 주저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친박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지낸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이병록 예비역 해군 제독을 영입하면서 여야의 총선 경쟁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주말 내내 말썽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거치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청정한 동풍이 불면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크게 나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6도로 서늘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은 4도나 웃돌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부산이 19도, 대전은 20도로 예년 기온이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4도, 주말에는 2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는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밤에는 날씨가 꽤 쌀쌀하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BMW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도 경기 용인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전남 담양에서는 승용차가 충돌해 7명이 다쳤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용인시 도로를 달리던 BMW SUV 승용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운전자는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과 29일에도 BMW 차량 화재가 잇따른 데 이어 지난 1일에도 서울에서 주차하려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수도권에서만 6건의 BMW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BMW 차량 화재가 최근 잇따라 또다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는 완전히 탔고 양옆에 주차된 차량 2대도 그을려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났다는 차주의 진술과 CCTV 등을 확인한 뒤 화재 원인을 가릴 방침입니다. 전남 담양군의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심근경색 환자의 긴급 조치를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해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9시 10분 카이로 공항을 이륙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954편 여객기에서 6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심근경색 증상을 보여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의료시설로 긴급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70대 환자가 위독해졌습니다. 다름 아닌 오래 누워있을 때 생기는 욕창 때문이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요양원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이모 씨는 지난 9월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욕창 수술 중인데 숨질 수 있다는 요양원의 연락이었습니다. 수술 중에 쇼크가 오셔서 수술 중단했다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40여일 전 입원할 당시만 해도 파킨슨병 외에 다른 병도 없던 만큼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술 전에도 욕창이 심해서 한 차례 시술까지 했지만 가족들에게는 환자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욕창 걸리고 나서부터 3차례 병원 간다. 그리고 시술 받았다는 소리 안 하고 치료만 받고 간다. 치료를 받고 가시는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요양원 측은 발견 초기 연락이 없던 건 인정하면서도 시술이라 말하지 않았을 뿐 치료 상황을 숨긴 적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저희가 기본 드레싱을 해드리는데요. 죄송한데요. 체위는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했고요. 특히 욕창 환자용 깔개도 설치했다며 관리 소홀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를 담당했던 요양보호사의 말은 다릅니다. 나중에 애양 매트 깔아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 어르신은. 이게 병원을 가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끝이에요. 현직 요양보호사들이 보기에도 요양원 측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합니다. 관리를 해주면은 그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욕창이 생긴다는 건 관리가 부족하다는,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없었다며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요양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뒤에도 해당 요양원은 쾌적한 시설을 홍보하며 입소자 모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는 상태가 나빠져 연명 치료에 의존하는 상황과는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보수단체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심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요즘 알뜰폰의 인기가 시들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이 알뜰폰 최초로 5G 상품과 월 7,000원대 요금제를 앞세워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값 요금제로 한때 돌풍을 일으킨 알뜰폰. 올해 1월 가입자 8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12%까지 점유율을 올렸지만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반을 넘기면서 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에 맞춰 물량 공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에 가입자를 더 뺏겨 2만 6천여 명 순감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2만 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5G 상용화가 맞물려 알뜰폰 매력이 줄어들면서 올해는 가입자 수 증가율이 1%대까지 급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위기의 알뜰폰 시장에 국민은행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모바일 뱅킹 가입자 1,500만 명과 막강한 마케팅 기반을 통해 가입자를 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금융과 통신이 융합이 됨으로써 고객님들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알뜰폰 최초로 5G 가입이 가능하고 각종 금융상품과 묶으면 최대 월 7,000원대까지 요금이 낮아집니다. 대규모 자본력, 이를 통한 할인 혜택, 전국적인 유통망 이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중소업자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알뜰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단말기 수급 확대와 통신망 사용료인하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외국계 은행부터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반대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향후 성장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 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먼저 움직인 건 외국계 은행이었습니다. 시티은행과 SC제일은행이 일부 입출금 통장의 금리를 0.1에서 0.3%포인트가량씩 내린 겁니다. 외국계 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동안 국내 5대 시중은행은 아직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는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2주가량의 시차를 두고 차례로 예금금리를 낮췄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내년에 시행되는 새 예대율 규제 이전에 최대한 예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칫 고객을 뺏길 우려가 있는 금리 인하에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반해 대출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국민은행이 전주보다 0.09%포인트 오르는 등 주요 은행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당분간 대출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예금과 대출금리 차를 이용해 은행들만 입속을 차린다는 비판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오는 6일 대상 지역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6%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째 상승한 것이면서 월 단위로는 9.13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시가총액 세계 1위에 등극할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기업 공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증시 상장 절차에 들어가면서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디 자본시장청은 아람코의 리야드 주식시장 등록과 일부 주식의 발행 신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2016년 초부터 기업 공개 의사를 밝혀왔지만 드디어 공식 절차에 들어간 셈입니다. أرامكو السعودية على موافقة هيئة السوق المالية لطرح أسهمها للاكتتاب العام لتصبح شركة مدرجة في السوق المالية السعودية تداول. 아람코는 지분의 5%를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며 해외 상장에 앞서 일단 사우디에서 2% 정도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공개 주식 수와 공모 가격, 매매 개시일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11일 거래를 시작한다는 국영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We are a very strong company by sharing a lot of information as required by any listed company. There will be a lot of analysts that will review our data and compare it with other listed companies. 사우디 정부는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2조 달러, 약 2,300조 원대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1조 6천억에서 1조 8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래도 1조 달러 선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넘어서는 만큼 시가총액 1위 등극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람코의 지난해 순이익은 약 1,100억 달러, 129조 원에 이릅니다. 왕관의 보석으로 불리는 아람코는 세계 산유량의
10%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룡입니다.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기업 공개로 확보되는 자금은 관광 대중문화 사업과 사회 기반 시설 쪽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실종됐던 7명 가운데 그제 수습된 시신 2구는 부기장과 정비사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명을 찾기 위해 해경과 해군 등은 해상 수색 범위를 넓히고 정밀 수중 탐색도 벌일 방침인데 수색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이 만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일 정상은 어제 만찬장에서 넉 달여 만에 악수했는데 오늘도 4차례나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어서 한일 남북 문제에 관해 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40% 후반대를 회복하며 부정평가와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국정 국력을 되살릴 인적 쇄신 카드를 언제쯤 꺼내들지도 관심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른바 인재 영입에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이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이어서 이번엔 청년목 영입 인물이 한국당 의원의 보좌진 가족으로 드러나서 이른바 세습 영입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독도 인근 바다에서 추락한 헬기에서 수습한 시신 2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어제 동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시신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이 이뤄집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울릉도 도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수습된 시신은 부기장과 정비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수습한 시신 2구는 추락한 헬기의 부기장과 정비실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수습한 시신은 그제 2일 야간에 수습됐는데요. 어제 이곳 울릉도를 거쳐 대구로 이송됐습니다. DNA 분석과 정밀 지문 감식을 벌인 결과 39살 이종후 부기장과 45살 서정용 정비실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119 구조본부는 유족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지만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공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우선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족과 논의해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나빠져서 멈춰졌던 수색 작업이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작업이 이뤄집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해경과 해군의 수색 작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날씨가 나빠진 탓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중 수색은 어제 동체를 인양한 이후로 중단된 상태인데요. 해경은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바로 수중 수색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울릉도 날씨는 어제 오후와 비교해서 비교적 온화한 상태인데요. 오늘 다시 수중 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과 해군은 어제 동체를 인양했던 지점에서 수중 수색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체 인양 과정에서 내부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이 유실된 만큼 이쪽에서 우선 수색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고 해역에서 남쪽으로 54km까지 떨어진 곳에서 해상 수색을 벌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도 찾고 있습니다. 모두 15척의 함정과 항공기 5대가 투입돼 해상 수색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인양한 동체는 포항을 거쳐 다시 김포공항으로 옮겨져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울릉도 도동항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KBS가 독도 헬기 사고 관련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경찰의 영상 공유 요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 박모 팀장은 추락 헬기의 이륙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단독으로 보도한 KBS 기사에 댓글을 달아서 KBS 관계자들이 헬기 진행 방향이 담긴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촬영하지도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초기에 촬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보도 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방송에 논란이 일게 된 점 등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을 조사한 결과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겼다는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방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정상이 만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특히 한일 정상은 어제 만찬장에서 넉 달여 만에 악수를 했는데 오늘도 4차례나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어서 어떤 장면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신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의 만찬에 참석하며 태국 방문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도 넉 달여 만에 악수했습니다. 단체 사진 찍을 때 아베 총리 부부와 문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섰는데 양 정상이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도 아베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다시 만납니다. 특히 지난 6월 G20 정상회의 때 8초 동안 악수한 것 말고는 별도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한일 정상이 어떤 장면을 연출할지 주목됩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20일도 안 남았고 문 대통령도 아베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 만남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 추진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오후에는 아세안과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합니다. DMZ의 국제평화지대를 만들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겠다는 구상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여기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협정의 연내 타결을 위한 의견을 나눕니다. 청와대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포석을 놓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들끼리 만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한일 관계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계기가 만들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콕에서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40% 후반대를 회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인적 쇄신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 관심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친상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순방으로 첫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마음 추스를 시간도 없이 국정에 복귀한 문 대통령에게 비교적 긍정적인 국정 수행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7.5%, 부정평가는 49.1%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부정평가가 높지만 격차를 1.6%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줄였습니다. 3주 연속 상승인데다 최악의 성적표로 부정평가가 14.7%포인트나 많았던 지난달 중순보다 크게 호전된 겁니다. 짧게 보면 한국당에 잇단 논란과 문 대통령의 모친상이 영향을 미쳤고 길게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비판 요소가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야당의 공세의 주요 원인이 제거되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줄어들고 국정 지지도만 봤을 때는 사실상 조국 사태를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야당이 국론 분열 책임을 지라며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촉구하는 건 여전히 부담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시작된 여의도발 쇄신 바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그 누구도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또 문 대통령이 직접 서두르지 않겠다고는 밝혔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최대 과제를 수행하는 법무부 수장을 마냥 비워두는 것도 고민입니다. 최장수 총리를 기록한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복귀를 희망하는 국무위원 교체 시기도 관심입니다. 당연히 저의 그 취임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특히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 인사는 국정 동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 대통령이 퇴국 순방에서 돌아온 뒤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양수입니다. 우리 안보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일정들이 이달에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오늘 16일부터 19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만납니다. 지소미아 유효 시한인 22일을 목전에 둔 만큼 종료를 철회하라는 미일 국방장관의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I am a half glass full person as well. I'm hopeful that they'll get beyond this because as I articulated to them. 그보다 앞서 15일엔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해 놓은 이른바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 개정 문제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최근 협의에서 한반도 유사시로 되어 있는 위기관리 범위에 미국의 유사시도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군이 개입한 해외 분쟁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데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됐습니다. 견해차가 큰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주요 의제입니다. 미국은 올해 우리가 분담한 방위비인 1조 389억 원의 대여섯 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 연습 등 준비 태세 비용과 주한미군 군속, 가족에 대한 지원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한미 주둔 지휘협정 소파 위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가 이게 윈윈할 수 있도록 좋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국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과 함께 미국의 유엔사 역할 강화 추진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함께 동맹에 공정한 기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이달 더욱 본격화하면서 한미 동맹의 역할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이 된 강제동원 판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문 의장과 가진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문 의장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문 의장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으로부터 마음이 담긴 사죄의 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첫 인재 영입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년 몫으로 영입한 인물이 한국당 의원 보좌진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세습 영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대적으로 환영식까지 열며 영입 인재를 소개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귀한 인재들을 모셔왔다며 자평했는데 특히 청년 몫으로는 청년단체 대표를 지낸 백경훈 씨를 발탁했습니다. 집권 486 세대 극복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는 젊은 보수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청년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그라운드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백 씨는 알고 보니 한국당 신보라 의원 보좌진의 남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 의원의 대학 후배로 신 의원이 정계인문전 대표를 지낸 청년단체의 대표 자리도 이어받은 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미 한국당 소속으로 구의원 예비 후보로 나섰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신 의원은 백 대표와 오래 인연이 있는 것은 맞지만 영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슷한 경력을 지낸 청년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당 안팎에서 이른바 세습 영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제기된 우려에 대해 섬세하게 살펴보겠다며 말을 아꼈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인재 영입 시작부터 삐걱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공정하고 정성을 들여 분야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청년 영입 대상을 가장 불공정한 방식으로 대물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극한 경쟁에 지치고 채용 비리에 배신당한 청년들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불공정 한국당이라 불리기 싫다면 당장 영입을 취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인재 영입을 놓고 쓴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당은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영입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최종 평가에서 하위 20%를 계산할 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럴 경우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원 평가를 놓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른바 불출마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 출마 의향이 있는 의원들의 대상으로 하위 20%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6년 동안 해군으로 활동한 이병록 예비역 해군 제독이 정의당에 입당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전 제독 입당식을 열 계획이라면서 이전 제독이 영해를 지키는 군으로 전역 후에는 평화 통일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약한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병사에게 갑질을 일삼았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하려다 철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전 제독은 제독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에 타고 있던 29살 정모 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정 씨 승용차가 완전히 불에 타고 양 옆에 있던 차량도 그을려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에 충남 천안시 광덕면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 석 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석 대에 타고 있던 7명 가운데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택시로 판단하고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서 운영 방식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타다 운전사의 불법 파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타다의 파견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투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렌터카가 아니라 불법 택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타다의 운영 방식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이른바 타다 드라이버로 불리는 운전자들을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고 근무 시간과 운행할 차량들을 관리 감독했다고 적었습니다. 기사들을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를 배정하고 승객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기하도록 지시해 승객을 연결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타다가 운전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했고 따라서 불법 파견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 사업자와 용역업체가 파견한 기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택시나 버스 같은 여객자동차 운전에는 파견 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타다의 파견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업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도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담당 임원 2명이 오늘 구속 관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와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김 씨 등은 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성분 자료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료를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사망률도 높고 일단 발생하면 1시간 안에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뇌졸중 재활 치료에도 이런 골든타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종혜 기자입니다. 구영길 할아버지는 2달 전 뇌졸중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할 수 있는 건 누워 있는 것 등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상당히 회복됐습니다. 아무것도 걸음도 못 걸었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적기에 재활 치료를 받은 효과입니다. 6개월 이상 지나거나 시간이 더 되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의료계에선 발병 후 3개월을 뇌졸중 재활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부릅니다. 반신불수, 언어장애, 감각 이상, 안면 신경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막고 이전 상태를 회복할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과거 뇌는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된다고 여겨졌지만 주변부나 반대쪽 뇌로 기능을 대체하거나 도와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재활치료의 시작 시기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간 협진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대개 응급 상황을 넘기면 바로 시작합니다. 증상에 맞춰 진행하는 게 중요해 마비가 왔다면 근력과 근지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들도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재활의 가장 큰 목표는 환자 이전 상태의 기능 회복입니다. 이전에 본인이 하시던 일이나 일상생활 동작, 활동들을 똑같이 하실 수 있게. 개별적인 운동을 고려한다면 처음에는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부터 시작하고 스스로 걷게 되면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추운 날씨에 야외 운동을 하다간 다치기 쉬운 데다 다치면 재활도 잘 안 되고 예후도 좋지 않아서 운동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2년 뒤인 2021년부터는 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합니다. 이 세대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723만 명으로 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16%를 차지합니다. 2010년부터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베이비부머 막내 세대인 63년생이 만 55세를 넘긴 지난해부터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베이비부머는 학력 수준이 높고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베이비부머들은 평균 65.9세에 은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연령에 따라 61세에서 63세이고 기초연금이 65세인 점을 고려해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한 경우에도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퇴자 중 일할 의사를 가진 부분 은퇴자의 절반 가까이가 재취업했고 완전 은퇴자의 경우도 9% 정도 재취업했습니다. 부분 은퇴자가 재취업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 문제 해결이 목적인 생계형인 경우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은퇴를 했지만 노후 대비나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상황이고 그나마 찾은 일자리도 저임금일 경우 노인 빈곤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력 수준과 숙련도가 높은 베이비 부모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늘려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식음료를 제공하고 마을의 활성화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유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이상 된 구도심 마을 안 주택 사이로 깔끔하게 단장한 식당이 눈에 띕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최근 문을 연 이곳은 구도심 재생을 위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용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식당 영업이 끝나면 카페로 변신해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과 후 아이 돌봄과 보육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촐레고팡은 신산머루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공간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10여 명, 2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직원 수를 30여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 나름대로 돈을 벌어서 저 나름대로 뭐 취미 활동도 하고 또 여기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게 진짜 즐겁고.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26개 마을을 선정해 지역 상생과 동반 성장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장 경제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축을 공적 영역에서 키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축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 기업, 소셜 벤처 지원 사업 등과 더불어 제주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와 큰 추위 걱정 없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9.4도로 시작한 서울 기온, 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흐린 하늘에 아침부터 밤사이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이번 주 갈수록 기온은 내려갑니다. 특히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내륙의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제주도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내려갑니다. 서울과 광주, 전주 19도, 강릉과 안동 18도, 포항과 울산 1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토요일에는 영동 지방에만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론조사는 한 달 사이에 찬반이 역전돼 탄핵 찬성이 많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하원 의장을 겨냥해 공세를 높이면서 내부 고발자에게 공개적으로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NBC 방송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탄핵 찬반이 한 달 만에 역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9%, 반대 46%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 전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43%, 반대 49%로 반대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고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I tell them they ought to get themselves a new pollster. But the real polls, if you look at the polls that came out this morning, people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impeachment. It's a phony scam. 탄핵 여론 분위기 확산과 관련 있는 인사들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향해서는 고향에나 가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Nancy Pelosi has lost her mind, and I think, frankly, that she should go back home to San Francisco. 또 탄핵 여론의 도화선이 된 내부 고발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전화 통화를 잘못 이해한 만큼 반드시 앞으로 나서 오해를 설명해 탄핵 사기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a hoax, and the whistleblower should be revealed. Because the whistleblower gave false information. 내부 고발자 측은 탄핵 조사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서면 질의에 민주당을 거치지 않고 기꺼이 답변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미 CBS 방송이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이번 달 안으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 예정인 가운데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로스 장관이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유럽연합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와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런 내용의 외국인 투자법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법무부와 상무부, 발전기획위원회 등이 작성한 외국인 투자법 시행규칙 초안에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속 절차를 만들고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의 한 마을 인근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끼리 수백 마리와 함께 들어온 채채파리들이 주민들에게 감염병을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은자티 씨가 힘겹게 건초 더미를 손보고 있습니다. 은자티 씨는 사하라 무더위보다 자그마한 채채파리가 더 두렵습니다. 지난 8월 반일을 하다 채채파리에 물려 흔히 수면증이라고 하는 트리파노소마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괭이 하나 붙들기도 힘들어 부인이 반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4년 전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적어도 채채파리 걱정은 없었습니다. 보호구역에 코끼리 500마리가 옮겨오면서 엄청난 수의 채채파리도 함께 몰려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It's a bit ironic because it's a negative symptom of the success that we're having here by increasing animal numbers. One of the unfortunate consequences could be an increase in tsetse fly numbers. 채채파리로 인한 감염으로 벌써 마을 주민 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The infectivity rate for tsetse flies to harbor trypanosomes that cause infection in human is not very high. But one tsetse can actually infect a lot of people at once. 보호구역 측도 뒤늦게나마 냄새 유도 살충제를 600군데에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처음으로 발병 사례가 연 1000건 아래로 떨어져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시름 놓은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조기 진단과 야생동물 개체 관리가 채채파리 퇴치의 관건으로 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KB손해보험을 3대1로 꺾고 2연패 뒤 2연승을 달리며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외국인 선수 비에나가 양팀 선수 중 가장 많은 29득점을 올렸고 정지석은 15점을 보탰습니다. KB손해보험은 비에나와 정지석의 강타를 막아내지 못하고 5연패에 빠졌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현대건설이 22점을 기록한 양효진을 앞세워 기업은행에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혜진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에서 시즌 5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상과 다승왕을 확정했습니다. 최혜진은 제주도 핑크스 골프장에서 열린 SK네트워크스 서울경제 클래식에서 최종 합계 15언더파로 우승해 2위 임희정을 3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대상 포인트 60점을 보탠 최혜진은 남은 한 개 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2년 연속 대상 수상을 확정했고 상금왕과 평균 타수 1위도 이력해서 개인 타이틀 전 부문 석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와 큰 추위 걱정 없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9.2도를 보이는 서울 아침 기온, 한낮에는 19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흐린 하늘에 아침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내려갑니다. 특히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하늘이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의 하늘은 종일 쾌청하겠고요. 제주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남해안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서늘합니다. 서울 9.2도, 안동 9.1도, 울산 13.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9도, 강릉 18도, 창원 18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토요일에는 영동 지방에만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